의사의 반란.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 흔히들 신체의 한 부분에 통증과 함께 이상소견이 나타나면 염증 반응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염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죠. 그냥 고름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대답할 뿐입니다. 고름이 나오는 염증 반응은 감염에 의해 생기는 화농성 염증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과 싸운 면역세포들의 시체가 고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화농성 반응 외에도 우리 몸에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피에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에서 눈에 생기는 결막염, 코에 생기는 비염, 입안에 생기는 구내염, 귀에 생기는 중이염, 식도에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 위장에 생기는 위염, 손가락을 비롯한 관절에 생기는 관절염 등 우리 몸 곳곳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질병을 잘 살펴보면 모두 염자가 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끈거리면서 뜨거워지는 반응을 불화자가 2개 있는 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염증은 inflammation 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 속에 들어있는 flame은 불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염증 반응은 우리 몸에서 불처럼 화끈거리는 반응을 말하는데 이런 염증 반응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발목을 삐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발목을 삐었다는 말은 발목에 있는 어떤 조직이 손상된 것일 텐데요. 대부분 골절이 아니라면 발목의 인대가 손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발목을 겹질리면 발목은 어떻게 변하나요? 붓고 화끈거리면서 아프죠. 바로 이런 반응을 가리켜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염증의 3가지 반응은 붓고 화끈거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 몸은 발목의 인대가 손상되었는데 염증 반응이 생기나요? 염증이 생기면 잘 걷지도 못하고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게 되는데 이런 불편한 반응은 날 괴롭히기 위해 생겼을까요? 발목을 삐었을 때 처음에는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나아집니다. 즉 염증 반응을 통해 우리 몸에 손상된 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염증이 생겼을 때는 그 부위가 부어오릅니다. 부어있는 곳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대체 무엇이 있어서 탱탱 부어올랐을까요? 그것은 혈액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손상된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을 통해 매일매일 회복됩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혈액이고 혈액이 모이면 붓고 화끈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통증을 동반하는데 바로 여기서 통증이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은 열릴 때 아플까요? 다칠 때 아플까요? 답은 열릴 때 아픕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생기는 합병증 가운데 발가락 끝이 썩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 발가락을 절단하고 그것도 모자라 발목까지 잘라내기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당뇨 합병증은 혈관이 막혀서 생깁니다. 즉 혈액이 발끝까지 가지 못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상처가 나도 통증이 없는 상태가 되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한다면서 족욕을 하는데 발가락이 화상으로 익어가는 것도 모르다 보니 결국 잘라내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어릴 적 했던 놀이 중에 전기 오게 해준다면서 손목을 꽉 잡고 나이만큼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를 반복하다가 꽉 잡았던 손목을 살짝 풀어주면 손끝에 살짝 저린 느낌이 오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막혔던 혈관이 열리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생긴 것이죠. 또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종아리가 저려와 곧바로 일어나 움직이기 힘들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에는 못 느끼지만 일어날 때 혈관이 열리면서 저리고 아픈 증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통증은 혈관이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이 열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혈관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혈관이 열리면서 혈류가 증가하는 것인데 이런 변화는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혈류가 증가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 우리 몸에 좋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생기는 통증 또한 분명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살아가는 동안 손상받기도 하지만 이런 손상으로부터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상된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우리 몸이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부러져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몸은 다시 붙습니다. 이때 회복을 빠르게 해줄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병들거나 다치면 손상된 조직에서 노폐물이 나옵니다. 바로 근육을 많이 사용했을 때 생기는 피로물질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조직이 손상되면서 파괴된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식사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것들이 배설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여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염증 반응은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불편한 증상이 통증을 동반한 염증 반응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소염 진통제는 염증 반응을 악화시킨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몸의 곳곳에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 충격에 의해 손상을 입었을 때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염증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으려고 혈류를 늘리는 반응입니다.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살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생기면 불편한 증상 때문에 대부분 약부터 찾게 됩니다. 약국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는 약들은 어떤 기전으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킬까요? 흔히 두통이나 생리통 같은 경우에도 한국인의 두통약 뭐뭐뭐이나 열심히 일하는 당신에게 뭐뭐뭐뭐 같은 약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광고되고 약국에서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쉽게 사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잘 듣지 않는 통증은 병원에 가서 더 독한 약을 처방받아 먹어야 하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복용하는 약들은 대부분 신경안정제나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들, 심지어는 면역 억제제와 같은 약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어떠한 기전으로 우리 몸의 통증과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반응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혈관을 수축하게 함으로써 통증을 줄이는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증상을 억누르기만 할 뿐 우리 몸을 회복시키진 않습니다.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혈류를 증가시키려 하고 그러면 다시 통증이 생기고 그 때문에 하나 먹었던 진통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알이 되고 네 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네 알의 약이 통증을 완전히 없애주고 재발하지 않게 해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게 약을 먹어도 또다시 생기는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증상을 억누르기 위해 복용하는 약들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간과 콩팥을 통해 분해되고 배설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염증을 억누르려고 먹는 약들 때문에 간이 손상되고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복용하는 약이 어떤 약이고 부작용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5년, 10년, 20년 드시던 약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았느냐고 되묻고 났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약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봐도 어떤 약인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큰 병원에서 권위 있는 의사분에게 처방받은 약이었어. 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또 병원은 병을 치료해주는 곳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한 알 두 알로 시작했던 약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자꾸만 늘어나만 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해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내 몸의 증상을 없애주어 병이 나은 것처럼 느끼게 해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몸은 약 때문에 점차 손상되어 전에 없던 증상으로 점차 약의 종류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경우도 첫 시작은 과민성 대장염이나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불편할 때마다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를 드신 분들입니다. 이 약들이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주었다면 더 악화된 형태로 난치병이라고 하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으로 확진되어 그에 따른 약을 먹는다 해도 결국 부위가 점차 넓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다른 질병에 노출되고 심장이나 간 기능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약은 더 심각하게 건강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빨리 증상을 없애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명 그것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빨리 증상을 없애주는 처방이야말로 우리 몸을 건강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임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의 리해. 우리는 화가 났을 때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화가 나면 피가 머리로 몰리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인데 왜 화가 나면 피가 머리로 갈까요? 화가 났다는 것은 생각이 많아진 것이고 많은 생각을 하려면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합니다. 머리를 팽팽 돌리려면 피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몸은 순간적으로 머리로 피를 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머리로 피가 솟구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때는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배도 차가워지고 그래서 소화도 잘 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변화를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우리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반응을 주도하는 것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입니다. 우리 몸에서 눈을 깜빡거리거나 심장의 움직임, 장의 운동, 땀이 나고 열이 나는 등의 변화는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움직입니다. 즉 외부 환경에 대해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맘대로 되질 않죠. 이렇게 움직이는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화가 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처럼 혈관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하는 일이고 거꾸로 마음 편히 식사하거나 잠자는 등의 일들을 주관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중에 일상생활에서는 아침에 깨어나면서부터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서 맥박과 혈압을 높이고 머리 쪽으로 혈류량을 늘려 하루를 살아가게 합니다. 반대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나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서 말초 혈관이나 복부의 혈류를 늘려 소화를 시키거나 손상된 조직을 복구합니다. 이렇듯 하루 중에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보완해가며 우리 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자율신경이 하루 일과에 맞추어 적당히 조절되고 균형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건강한 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항상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혈액은 항상 머리 쪽으로 치우쳐 있을 것이고 손과 발은 차가울 것이고 배에도 혈액이 부족하여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이 날카로운 상황에서 밥을 먹었을 때 쉽게 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혈액의 공급이 어려워지고 바로 이럴 때 스트레스에 의한 병들이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속이 쓰려오는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입니다. 또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잘 가지 않아 관절염 증상을 만들기도 하고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암세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병들은 모두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충고를 받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직장이나 가정, 인간관계 등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가정생활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또는 피하려고 노력하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고 들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마음가짐만으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최고의 화두로 힐링이라는 단어가 회자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버티기 위해 어린 아이들부터 경제적으로 불안한 청장년, 노후의 건강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인들까지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지목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로부터 발생하는 질병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스트레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도록 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에 피로가 쌓이고 아프면 주변의 사소한 말과 일에도 관대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거나 화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이 넘치고 컨디션이 좋으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을 내 맘대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내 몸의 체력을 키워 스트레스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부교감신경을 끌어올려 교감신경과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율신경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의 치유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식사 조절을 통해 장운동을 촉진시켜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기나 과민한 대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장운동이 잘 이루어질 때 편안함과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업무가 끝난 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 동안 받은 중압감을 털어내기 위해 맛집을 찾아 나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콤하거나 매콤한 먹을 것이 당기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폭식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음식을 먹어 장운동을 시키면서 부교감신경을 높입니다. 따라서 장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올바른 식습관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사 조절이야말로 질병의 치유에 중요한 것이고 올바른 식사를 통해 건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있다.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혈액순환의 문제를 일으켜 우리 몸 어딘가에 염증 반응을 만듭니다.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에는 손가락 마디에 통증이 잘 생깁니다. 초기에 느끼는 증세는 아침에 일어나 손가락을 움직이려 할 때 뻣뻣하고 약간의 통증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사라집니다. 이런 현상은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혈액이 필요한데 밤사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굳어있던 손가락이 아침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움직이면 손가락 끝까지 혈액이 가야 하므로 혈관이 확장되어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점차 관절을 사용하면서 그 느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초기에 이런 상태를 반복하다 보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때만 생기던 통증이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에도 저리고 아파서 잠을 이루기 힘든 경우까지 생깁니다. 이쯤 되면 밥맛도 없어지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이렇듯 상태가 더 악화되는 이유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손가락 끝까지 혈액이 가지 않아 우리 몸이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해 손가락에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손가락 마디가 붓고 화끈거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증상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변화가 생겼구나 하고 인식하기보다는 빨리 통증을 없애고 싶은 마음에 소염 진통제를 찾습니다. 이때 복용하는 약은 염증 반응을 억제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약물에 대항해 혈관을 더 열려고 노력합니다. 때문에 반복적으로 약을 먹으며 거꾸로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몸은 살기 위해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혈액을 보내야만 합니다. 또한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혈액을 보내는 것 외에 내부 장기에도 곳곳에 충분한 혈액을 보내야 우리 몸은 세포 분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원활해야 손상된 곳을 회복할 수 있고 수명이 다 된 세포는 파괴하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서 어지바다른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온이 떨어지거나 하여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만성화되면 암 조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바로 불안전한 혈액순환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은 나에게는 괴로운 증상이겠지만 실제로는 혈류를 증가시켜 우리 몸이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는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된다는 사실은 이런 생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생겼을 때에는 약이나 뭔가 특별한 것을 먹어서 효과를 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병은 자신이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느 병원을 찾아갈까 고민하기보다 어떤 습관이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는지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목표는 원활한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위와 장을 거치면서 소화되어 혈관을 타고 간으로 가고 간에서 만들어진 깨끗한 피는 심장으로 간 뒤 폐를 거쳐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것이 들어있다면 소화기관은 이런 물질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일 먼저 음식을 맞이하는 위부터 고장이 나고 장에도 증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상하거나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바로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위와 장에서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혈액 속으로 들어와 간에서 이상을 만들기도 하면서 혈액 속에 있어서는 안 될 노폐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노폐물은 체내에 점차 쌓이는데 특히 혈관 내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막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혈미경을 통해서만 보이는 말초 혈관들부터 증상을 만들다가 점차 큰 혈관들 중에서도 증상을 일으키는데 아주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은 손발이 저리고 아프면서 몸 곳곳에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런 신호가 생겼을 때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원인을 찾아서 바꾸면 증상이 쉽게 사라집니다. 근데 평소 우리 몸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아왔으니 건강하다고 생각하다가 이런 신호가 오면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빨리 증상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증상만을 빨리 없애려 하다 보니 증상이 만들어진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자신의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필요한 일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의 발열기관은 어디일까? 추운 날 밖에 나갔을 때 손가락이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왜 추워지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질까요?
날씨가 차면 외부에 노출된 손도 차가워지게 되는데 손이 차가워진다는 것은 그 부위에 혈액이 잘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손을 비벼서 열을 일으켜야만 손을 움직이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듯이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열을 일으켜 혈액순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의 어디에서 이런 열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진료실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심장이나 근육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대답이긴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면 심장에서 발생하는 열만으로 우리 몸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또 근육의 움직임이 열을 일으키는 것은 맞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을 때나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 몸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근육의 움직임만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에서 영양분을 이용해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과연 어느 부위에서 열을 일으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열을 올리는 곳은 바로 배에서 나옵니다. 우리 몸의 장은 보일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1차 발열기관이 되는 것이죠. 소화와 흡수를 위한 장의 움직임과 음식이 발효하면서 열이 발생해 체온이 올라가야 혈관이 열리고 혈관이 열려야 피가 통하는 것입니다. 발효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온몸으로 전달할 때 손과 발을 비롯한 전신의 혈액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이 아랫배의 차가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배에 손을 얹어보면 서늘한 기운을 느낀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배가 차가워져서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사용하면서 손상된 장기를 회복하기 위해 세포 분열을 시도하는데 혈류가 부족한 상태에선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우리 몸은 살아야 하므로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아닌 독종 세포가 나타나 세포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장을 움직이지 못하는 변비는 암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일은 때가 되고 배가 고파서 하는 단순한 행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어떤 방법으로 먹는지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끼니 때 식사를 못하면 배가 고프면서 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겨울에는 더 심하게 느껴지는 증상이죠. 우리는 인간의 체온이 몇 도인지 묻는 질문에 36.5도란 대답을 기계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체온이 항상 일정하게 같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운동을 한 후처럼 상황에 따라 체온은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체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들의 체온을 재보기도 하는데 암 환자나 난치성 질환으로 약을 많이 먹은 환자들은 36.5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잠에서 깨어 활동을 시작하면서 체온은 조금 더 상승하는데 오후가 지나도 36.5도는커녕 36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체온을 올리고 유지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결과 혈류가 부족한 것은 혈류를 증가시켜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키려는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것이 여러 질병의 증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하려고 배에 따뜻한 돌을 올려놓거나 핫팩 등을 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잠시 혈류가 증가하여 편안함을 느끼지만 이것이 지속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기능이 있는데 외부에서 열을 넣어주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식사를 통해 장 운동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될 때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아랫배가 차가워진 사람들은 발끝까지 혈액을 보낼 힘이 없으므로 발이 차가워지고 운동을 하고 나면 무릎과 발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무릎 연골이 망가지어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체온이 올라가지 못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체온이 떨어진 분들은 따뜻한 곳을 좋아해서 한여름에도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고도 찬물로 샤워하는 사람들 옆에서 차가운 물 한 방울이라도 튀면 몸을 떨며 새우 눈으로 째려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방암 때문에 수술을 받은 환자분이 삼복더위에 내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놀랐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꾸 따뜻하게 몸을 감싸면 우리 몸은 스스로 열을 내는 일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몸의 체온이 떨어지어 체온을 끌어올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따뜻한 곳에 가지 말고 거꾸로 몸 주변을 차갑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몸은 열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체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질병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염증 반응이고 이것이 심해진 상태가 바로 암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체온과 암의 상관관계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방법 중 하나인 고주파 치료는 암세포 주변의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혈류를 증가시키려는 치료법입니다만 이런 방법으로는 하루 종일 정상 체온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물론 잠깐의 증상 완화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정상적인 체온을 만들지 못하게 된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즉 우리 몸이 스스로 열을 내게 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우리 몸속의 염증 반응이 사라지고 그래야만 만성적인 질환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